해상보험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해상 손해의 종류 그리고 보험의 효력과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상보험의 그 깊이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상 손해의 종류에는 전손, 분손, 비용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전손은 먼저 현실전손이 있고 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추손, 추정전손이 있게 되는데 현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험의 목적물이 이제 사라진 경우, 그러니까 보험이 목적물이 풍랑에 의해서 완전히 뭐 침몰됐다든지 기타 뭐 해적에 의해서 완전히 강탈당해가지고 사라졌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손해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실전손이라고 그러고, 추정전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현실전손과 거의 맞먹을 때 이런 것을 추정전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을 예를 들면은 선박이 어떤 해난 사고에서 굉장히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선박을 이제 애인해가지고 항구에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하는 그 비용이 원래 그 선박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는 그 목적물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그것을 현실전손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추정전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의 목적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험의 목적물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것은 이제 건져 올렸지만은 그것을 수리해 봐야 처음에 그 보험에 부과된 그 보험 금액보다 그 현저하게 그 수리 비용이 초과된다. 그럼 차라리 그것을 현실전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보험의 그 배상액으로 책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정전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손이 있게 되는데, 분손은 말 그대로 부분적인 손해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단독 전손과 공동 훼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그 단독 훼손을 이해하려면 이제 공동 훼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이런 각각의 다른 하주에 물건이 실려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항해 단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A의 물건을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항해 단체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이제 공동 훼손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A의 화물이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막 붙었는데 이것을 가만 놔둘 경우에는 B, C, D의 화물 전체에 그 피해가 옮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A의 화물을 이제 바다에 빠뜨리거나 또는 이제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 불을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가만 놔뒀다면은 B, C, D의 화물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박회사뿐만 아니라 이 B, C, D의 화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A의 물건을 던지게 되었으니까 A 물건에 대해서 피해 발생하게 돼서 이 항해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 훼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훼손이라는 것은 피보험 이익의 일부가 멸시 또는 손상된 손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공동 훼손을 제외한 손해이다. 그래서 자, A의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A의 물건이 완전히 그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A의 물건을 피해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A의 물건이 만약에 전체가 다 안 되고 만약에 한 30%나 70% 정도가 이렇게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보험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 훼손에 의해서 발생한 그 손해, 그것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단독 전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가 있게 되는데, 비용 손해는 구조비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특별 비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구조비라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구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의미로 구조한 자가 해상법상 해소할 수 있는 비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배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다른 배가 항해를 하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가가지고 임의로, 물론 구조를 하지 않고 급하니까 자기 항로를 계속 유지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임의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상 항로를 이탈하게 됐으니까 항해 기일이 지체가 되겠고, 그리고 기타 여기에
있는 어떤 구조 장치를 사용해서 이 배를 이제 구조하게 됐으니까 어떤 그 비용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구조 행위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 발생한 비용, 그것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구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 방지 비용은 또 sue and levy charge라고 하는데, 해상보험 목적물에 해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A의 화물에 막 불이 붙었는데, 기타 어떤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화장비를 막 썼다든지, 자, 그런 거에서 뭐 사람이 뭐 다쳤다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상해준다. 이것이 바로 손해방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해방지 비용을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아예 차라리 다 타버려라. 그리고 이것을 항해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조하려고 응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비용이라는 것은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료 이외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불이 붙거나 어떤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항구에 이렇게 정상 항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기타 어떤 다른 항구에 이것이 이제 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이제 내려놓게 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창고료라든지 재선적할 때 보험료라든지, 자, 이런 것들 부대적인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담보를 이제 걸게 되는데,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TLO에서 전손 담보 조건이죠. 전손 담보 조건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목적물이 사라졌을 때 그때 배상해 주는 것을 이제 전손 담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보험의 목적물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은 그것까지 다 보상해 준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보험 금액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나 TLO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져야지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LO에는 해당되는 것이 SSBC다. 그래서 SSBC는 뭐 스트랜드, 배가 좌초된다든지, 배가 완전히 침몰한다든지, 썬크, 그 다음에 전서 확 타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컬리전 해가지고 암초에 막 부딪힌다든지, 또는 배와 배끼리 충돌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전손담보 TLO가 되는 것이고, 이 조항에서 다른 추가적인 것, 바로 위에 SSBC 이외에 악천후로 인한 손해, 태풍, 해일, 지진,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을 추가시키게 되면, 악천후를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또 FPA가 돼가지고 바로 분선 부담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묶게 되면 이것이 바로 ICC의 C 조건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엔 분손담보 해서 이제 WA가 되는데, 이것은 ICC B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기 조건들 외에 또 한기, 조습, 그래서 배에 어떤 습기가 찬다든지 또는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보험의 목적물이 푹 젖는다든지,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손상이 가할 경우,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추가적으로 담보를 들어줘서 배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WA 조건이 되겠고, 이거 전부 다 지금까지 WA 조건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것들, TP&D, 어떤 절도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부착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올 리스크 조건이 되죠. 이것은 바로 ICC의 A 조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담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보상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반대로 보험 금액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함수관계 고리를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손해 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손해 면책이다 하는 것은, 소손해 뭐예요?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변상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죠. 소손해 면책에서는 전체
어떤 그 보험의 목적물이 이제 손해를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있고 어떤 일정한 조건에 합당해야지만이 보상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프랜차이즈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액세스가 있고 하나는 디덕터블이 있죠. 자, 그래서 원래 그 해상보험자는 일체의 그 손해배상을 다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이 또 원칙이지만 직접 손해라도 벽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바로 이렇게 소손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이 되는데 이를 소손의 면책 프랜차이즈라고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익세스, 프랜차이즈 디덕터블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일단 전부 다 그 배상을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익세스가 붙느냐 디덕터블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만약에 프랜차이즈 3%다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부부를 했다라면은 자, 보험의 목적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피해가 100으로 봤을 때 이것이 3%에 해당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익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은 바로 이렇게 3%가 이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과가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 이 3%에 해당되는 것은 공제를 하고 또는 보험회사에서 어떤 그 공제 금액을 미리 정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가 초과되었을 때 바로 보험사가 정한 어떤 일정 비율의 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빼고 그 초과된 거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WAI4 있는데 저는 그냥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와이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와이프로 외워두시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WA irrespective of percentage 되는데 여기서 이제 irrespective of라는 것은 뭐뭐와는 상관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소손의 면책에서 정하고는 3%든지 5%든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손해가 일어났을 때도 전부 다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상의 범위는 이제 넓어지고 대신에 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손의 면책 비율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WA가 있다. 그래서 WA 3% 이건 3% 이하의 소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다 이것이. 그래서 피해액이 3% 이하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WA이고 익세스 디덕터블에 대해서는 피해 기준 3% 이하의 소손에는 제외하고 3%가 넘었을 때만 이를 보상해준다. 그러면 익세스는 3%가 넘었을 때 보상을 다 해주고 디덕터블은 3%가 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어떤 일정 금액을 정한 그런 비율을 공제하고 보상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보험자의 보상 범위가 넓은 그런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약관을 보게 되면 ICC A, B, C의 순서대로 점점 보상 범위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ICC A 조건은 또 all 리스크 조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은 ICC 여기서 Y4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순서냐면은 B 조건, 그죠? ICC B 조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W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ICC FPA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구약관에 WA 그 다음에 여기서 빠졌나요 하나가 FPA가 아니고 C가 되죠. 여기서 C가 된다. C가 되면 이것은 바로 구약관의 FPA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A 조건, B 조건, 그 다음에 C 조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상 범위는 작아지고 그리고 보험료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반대로 갈 경우에는 보상 범위는 넓어지고 보험 금액은 증가하게 되고 근데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A, B, C 그 사이에 와이프가 이제 끼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 구약관으로 이렇게 구약관으로 보게 되면 AR TA로 이런 순서대로 TA로 그다음에 FPA WA 그다음에 올리스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이 이제 가장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제일 먼저 보상해주는 범위가 많게 되니까 ICC A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WA 와이프가 있게 되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FPA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ICC C조건이죠. 여기다가 다시 또 뭘 더하냐면은 TPND를 더한단 말이에요. TPND를 합산하게 되면 와이프보다는 좀 보상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ICC A 조건에서 이제 담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담보가 되는 것 중에서 바로 TPND를 빼내고 그다음에 ICC 조건에서 해당되는 그 FPA 조건을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ICC A 조건에서 두 번째로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분선 면책 비율이 적용되는 와이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역순으로 해서 B 조건 WA 3%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시험에 상당히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하보험 요율에 보면 그럼 보험료를 이제 산정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일단 화물의 특성, 그래서 화물이 어떤 파손의 우려가 많다든지 또는 어떤 가벼운 접촉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리고 그 보험의 목적물을 운항할 선박의 그 내구성, 그리고 선박 건조 연한이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니까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의 이제 담보 조건, 여러 가지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담보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이제 보험료에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부가 있는데, abandonment가 이렇게 되는데, abandonment라는 것은 추정전선의 그 실질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자가 되어 그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일정 기간, 즉 법정 기간 내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 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로 말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이건 이제 추정전선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거 자동차 A,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B 자동차가 와가지고 쾅 해서 뒤에서 추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A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만약에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 보상가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을 때 그럼 PX가 이것을 끌고 가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한 150만 원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수리해주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보험 금액이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에, 그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물건이, 물건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추정적으로 봐서는 현실전선에 가깝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물건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처분해버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abandonment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초과하게 될 때는 바로 A 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권리, 보험회사의 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이제 보험회사에 이전시키고 그리고 대가로서 자신이 부부한 그 보험 가입인 100만 원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서 모든 권리의 일체가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abandonme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부의 요건으로서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이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00만 원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타이어 2개는 내가 쓸만하니까, 차체는 가져가고 타이어 2개 놔둬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을 다 받고, 그리고 타이어를 또 빼가지고 팔게 되면, 얼마나 또 이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보험가액보다는, 보험가액을 넘어서서, 이 보험가입자가 또 다른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부당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전체,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넘겨져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면적이 된다. 그 다음에 위부의 효과를 보게 되면, 자,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고, 즉, 보험회사가 모든 권리를 다 소유하게 되고, 보험 금액의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죠.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던 그러한 10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다 이제 보상받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위부와 추정전선의 그런 관계를 묻게 되는데, 추정전선이 보이면 위부가 보이면 추정전선. 그것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99.9%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의 이제 기타 조건으로 봤을 때 2부의 승인이 차고 사기 강급하게 기인한 경우는 보험자는 승인의 무효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봤을 때 이 차가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더 이상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수리비도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A와 B가 짜고, 그죠? 야, B야,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차를 완전히 전파시켜가지고 1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에 사기로 돼서 이것은 무효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부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위부 신청의 취소나 위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보험의 가입자의 권리에 맡긴다는 것이요. 보험 가입자가 자기가 수리를 해서 쓸만하다 싶으면 그냥 위부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위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통지는 명시적이 된다. 그러니까 뭐 말로 사고가 났네요 하고 보니까 수리해봐야 안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기타 그것을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사고 경위를 적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이거 다 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즉 명시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부의 대상으로는 잔존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존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전체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인데 이것을 고철로 팔면은 한 2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또 100만 원을 받고 이 보험가입자가 또 20만 원의 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잔존이익이 없을 때 완전히 전파되면 가루가 막 돼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잔존이익이 없게 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위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노력은 위부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꽝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험가입자가 막 소화기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막 껐단 말이에요. 막 끄기 위해서 이제 여기 와서 노력을 다 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 놔뒀으면은 이거 됐을 건데, 위부가 됐을 건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위부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위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험가입자는 이 차에 대해서 구조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가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네가 바로 보험회사 측에서 봤을 때 네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만 놔뒀으면은 전체 위부가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은 위부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은 어떠한 보험 가입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에이,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도 얼마 못 받으니까 차라리 다 타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걸 놔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손해방지 노력은 위부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논리가 성립이 돼야지만이 또 보험회사로서도 최소한의 피해를로서 보험에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을 하게 됨으로써 누구나 보험가입자는 더 이상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 지급할 거를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로서도 상당한
그 경제적인 이득이라기보다는 손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합리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위다. 그 대위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추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A의 그 운전자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B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 100만 원을 먼저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또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기가 이제 손해배상 100원을 계약한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보험회사에 또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피해는 10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건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B하고 합의에 의해서 100만 원을 수령을 했다라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바로 이 대위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100만 원을 여기에 지급을 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게 되고, 만약에 A와 B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A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일단 보험회사는 100만 원을 A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액을 다시 B에게 청구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상권이 되죠. 이 구상권을 이제 B에게 청구하게 되죠. 그러면 또 만약에 B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면 자기 돈으로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 물어내야 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회사는 바로 B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이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손해액을 이제 변상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훼손이 있는데, 공동훼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공동훼손이다. 그래서 제너럴 에브리지에서 GA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전체 항해 단체에서를 구성해서 운항을 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해졌을 때 생기는 손해, 그것을 바로 공동훼손 희생이라 그러고, 여기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는 요크 앤트werp 룰이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밑줄 딱 꺼두세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 비용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위험의 공동성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A, B, C가 있다. 이것에 대해 공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A의 물건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가만 놔두면 B, C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러한 공통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공동훼손이 성립이 될 수 없겠죠. 그럼 A 물건만 다 타버리고 B 시대는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니까 구태여 그런 공동훼손을 처리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의 자발성 혹은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강제로 야 A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가 되고, 다음에 처분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를 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A를 버려야지만이 B, C, D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공동훼손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된다. 이것은 무슨 꾸며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어야지만이 공동훼손 비용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구조비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 다른 것으로 이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A의 피해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어떤 노력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경비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험사는 이것을 이제 변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손해방지 비용, sue and labor charge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액을 보상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의 그 손해방지 비용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일단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행위를 보게 되면 손해방지 행위의 주체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자신이거나 대리인이 된다. 이런 승객이 승선을 하고 있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보통 적합 화물은
화주가 직접 이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운반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운송 대리인들이 이것을 운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주체자가, 피보험자 자신이거나 바로 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구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당사자가 행한 행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비용이다. 그래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한도액에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의 목적물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손해방지를 하려고 드린 그런 손해비용이 이제 100만 원이 발생하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불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된다라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방지하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죠? 가만히 있어도 다퉈버리면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구태여 내 돈을 들여서 뭐하라 이거를, 피해를 방지하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보험회사에도 상당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하게, 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에 상관없이 보상을 다 해준다. 그 다음에 위험의 실제. 이건 뭐 당연히 그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발생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 위험의 발생. 그래서 보험자는 근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담보 위험의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어떤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 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발생이 있었을 경우에만, 그때만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그 보상 책임을 보게 되면, 쭉 정리를 해서 보면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험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소손해 면책 조항에 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액은 소손해 면책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것을 하다가, 이것을 구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뭐 조금 BCD 물건에 조금 손해를 봤다든지, 또는 이 보험 목적물 A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막 위험이 번지는 것을 막다 보니까 한 요만큼 이렇게 손상이 갔다. 그래서 요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 여기에 들어간 비용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salvage charge가 이렇게 되는데, 자, 구조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 적화 등 보험 목적물에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여 보험 목적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만 구조행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구조비가 보상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보험의 목적물이 이렇게 되고 우연히 지나가는 선박 또는 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것을 구조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 선박, 피해 선박 A와 지나가던 선박 A가 서로 상호간에 어떤 구조에 대한 계약이 없어야 된다. 그죠? A 선박이 내가 항해 도중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B, 네가 달려와서 나를 구조해줘라 하는 이런 구조계약서가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임의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기 이 행위에 동참했을 때 그때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만 바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조계약에 의해서 구조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다 보험하고는 다른 이 A와 B의 다른 또 구조 계약 관계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보험회사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비가 성립되려면은 구조행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B 선박이 가가지고 이것을 구조를 했는데, 이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구조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조비가 지급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A 선박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일부러 어떤 상황을 막 연출을 해가지고 B하고 짜고서는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조행위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 돈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실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 B가 구조행위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조비가 성립이 되려면 구조행위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원칙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담보와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담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보상받고자 하는 어떤 보험 물품에 대해서, 보험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험액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담보가 되고 바로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자순자차, 그러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건에 부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저는 앞에 피아니스트의 얘기를 했지만 바로 내 손을 보험에 부부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정 요일에 보험금을 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 바로 내 손을 바로 보험에 부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담보에는 이제 명시담보, 묵시담보가 있게 되는데, 명시담보를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에 부부한다, 계약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명시담보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종목을 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시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다 보험증권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묵시담보에서 implied warranty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담보사항을 적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쌍방 동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바로 묵시담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보험회사와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봤을 때, 보험계약자가 종합보험, 4대 종합보험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자가 내가 종합보험에 다 가입됐으니까 사고를 막 쳐야지.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술을 마신다든지, 중앙선을 막 넘어간다든지, 신호등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죠. 바로 그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안전운전을 할 것이라고 쌍방 서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한 조건들, 신호등을 잘 지키고 운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 보험증권에 나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제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묵시담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내항능력담보와 적법담보가 있다. 내항능력담보라는 건데 가망능력담보 이렇게 되는데, 화주가 그 물건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선박은 어떤 적법한 그런 항로를 따라서 적법하게 안전하게 운항을 할 것이라고 보험계약자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선박은 태풍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반드시 항로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그런 것에 담보를 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담보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배가 그렇게 운행될 것이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또 담보 조항을 걸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내항능력 담보가 되겠고, 적법 담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대는 밀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박이 어떤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험에 부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그 적성국가하고 어떤 그 교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밀수를 하기 위해서 항로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험증권에 나열하지 않아도 지킬 것이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선박이 적법한 상태로 운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적법담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가 있는데, 디스클로저.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쌍방에 불리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부부를 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보험 배상을 다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어떤 그 보험을 부부를 했는데 이것을 배상을 받으려면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조항에 저촉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보험회사는 이런 것들을 보험계약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둘이 막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단서조항, 좀 면책조항들을 보험계약자에게 다 알려주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쪽에 보험계약자가 일부러 어떤 자기의 병력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그리고 보험의 목적물이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는 걸 알면서 보험을 부부해가지고 나중에 불법적으로 보험 배상금을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서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쌍방에게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나열하는 그것이 바로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 내용은 담보와 달리 실제로 충족되면 충분하고, 그리고 고지의 부실은 그 부실하게 고지된 사실이 중요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고의성이 아닌 것, 내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담보처럼 그러한 내용을 탁탁탁 걸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담보에 걸지 않아도 그런 것이 사소한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자,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피워가지고 어떤 폐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담배를 끊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 내가 지금 폐가 안 좋아도 현재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사항,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가지고 어떤 폐가 안 좋은 상태다, 그런 것을 건강진단증명서를 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그 사항에 대해서 보험증권에 명시하거나 또 고지할 필요는 없겠다. 다음에 보험자가 그 사실에 관하여 알 권리를 포기한 일체의 상황,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폐가 안 좋은 그런 경우였는데, 그것을 보험회사가 조사를 통해서 건강증명서를 떼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부러 보험계획자가 불리하게 지가 나서가지고 이런 거 안 좋은 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줄 그러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상황.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는 반드시 차선을 지켜서 제한 속도를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지 않아도 그것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보험에서 이것은 로스트가 not 로스트가 되는데, 계약 성립 당시에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보험자는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선적항에서 물품을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이 물품이 이제 포장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의 이제 계약자는 처음부터 이 물품이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그 안에 물건이 파손됐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을 하고, 그리고 운항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은 바로 피보험자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험 계약으로서도 적법하다. 또한 예를 들어서 무슨 건강보험에 이제 이렇게 부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내가 암이 많이 발전되고 한 2기쯤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실 지금까지 쭉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진전이 돼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너 왜 그런 사실을 숨기고 나한테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험 배상금을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일부러 알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자는 보상을 거절할 그럴 권리가 없다. 이것이 소급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보험은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이제 적절한 계약의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 그죠? 처음에 물품을 실었을 때 싣고 나서 보니까 보험 목적물에 어떤 손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한참 뒤에야 이쪽에 있는 어떤 그 보험 계약자에게 그런 사실 통보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 상대 보험자에게 통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그러나 현재에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숨긴 그러한 사실 이외에는 선의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험자의 어떤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보험자는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재의 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송 서류로서의 이제 보험증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운송 서류로서의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중에 그 수출입에 있어서 은행에서 이제 수리를 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그러한 운송 서류에 포함되는 그런 서류로서의 보험증권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은 인슈런스 팔러시 이래가지고 이제 IP라고 그러고, 바로 이제 보험계약에 체결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부보를 해야지만이 인정이 되죠. 보험에 부보하지 않으면 그 거래 행위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승낙서에서 카바노트라고 그러는데, 보험에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것을 받았다는 이제 영수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보험 승낙서 카바노트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인슈런스 에이전트, 그래서 보험중개 대리점이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인슈런스 브로커, 즉 보험 중개업자가 교부한 그러한 보험 승낙서는 바로 신용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하고 정하지 않는 한은 은행에서는 이를 수리를 거절한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정보험의 종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화물의 수량, 보험 가입 금액, 적자 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사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정보험이 되는데, 대부분의 그 수출입에서 관련되는 보험은 여기에 다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괄 예정보험에서 오픈 컨트랙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 차례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운항을 할 경우에 이러한 목적물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전부 다 보험금액에 책정된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괄 예정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포괄 예정보험도 역시 신용장에서 특별히 받아주지 마라 하고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한 다 수리가 가능하다. 다음에 개별 예정보험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만약에 FOB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신용장을 이제 오픈을 할 때 그 FOB 상태에서는 수입자가 보험을 이제 부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LC를 오픈할 그 당시에는 이쪽에 수출자가 물품을 다 제조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에 물품을 부보를 할지, 그리고 그러한 상품이 어떤 배에 실릴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제 보험에 이제 부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이 제조가 돼가지고 물품이 완전히 선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선박명이 결정이 되면 그러한 사실을 다시 보험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 보험증권에 그런 것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 정확한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상황하에서 발행된 증권, 그것이 바로 개별 예정보험 증권이 되겠고, 특별히 그 중에서 선박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보험증권, 그것을 바로 선명 미상보험, 그래서 floating polic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 예정보험의 그 종류에 들어있는 포괄 예정보험, 개별 예정보험, 선명 미상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행에서는 이제 수리를 다 해주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무역의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미상보험에서 unbarred policy가 이렇게 되는데, 보험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당시에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부부할 그런 보험 금액, 보험 가액에 대해서 미리 보험자와 적절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선적이 완료가 되고 그런 다음에 보험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액 미상보험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보험증권에 기재를 하게 되겠죠.
다음에 그러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 뭐 보험에 이제 부부가 되면 그것이 계약 기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그 보험 계약이 그 효력이 이제 존속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또는 기타 채용장고 혹은 보관장소에 이르를 때 아까 이제 내력 확장 담보 조건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적항에서 목적항에 이렇게 물품이 도착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로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일단 그 보세 장치상에 이것이 물건이 입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관장소에 이제 입고가 되든지 또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창고에 일단 이것이 내려져 가지고 보관이 되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부 다 그것이 보험의 효력이 종료가 된다. 그런 기간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목적지의 수화인의 창고, 보관장소 또는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헷갈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수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자에게 이것이 인도가 되든지,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어떤 창고에 인도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이 종료가 된다. 이건 이제 계약하기가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도에, 그래서 수입자에게 완전히 가기 전에 중도에 어떤 창고에 보관이 되든지, 다른 이제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환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는 뭐 열차를 이용한다든지 트럭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어떤 장소에 일단 보관이 된다든지, 보세창고에 보관이 된다든지, 하여튼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창고에 들리든지, 보세창고에 내리든지, 좌우지간 그 화물을 다시 또 포장하라고 할당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할 때 전부 다 그것을 보험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기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 양항에서 피보험화물 전체가 양도는 60일 경과할 때, 이것도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입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30일이 해당이 되고, 이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화주 창고에 인도가 될 때, 그 다음에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한 장소에 인도할 때, 이렇게 통상의 어떤 루트가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창고에 일시적으로 이제 보관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딱 보관되는 그 장소에 인도될 때 그때 이제 보험 계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나중에 배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 금액에 표기되어야 될 그런 그 외환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그 금액과 같은 나라의 그 화폐로 표기가 되야 된다. 만약 신용장 금액이 달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험 금액도 받지 달러로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금의 청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에서 배상을 함으로써 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서류 같은 것들은 전손이나 또는 단독 훼손 시에 청구되는 서류, 그리고 공동 훼손 시에 청구되는 서류,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의 처리 절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그 보험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걸 조사를 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보험의 목적물이 파손된 것, 그것을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또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검정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검정에는 뭐 손해 사정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검정을 해본 결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그리고 손해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산정액에 따라서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보험 계약자에게 그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 액수만큼 다시 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 피해액을 다시 이제 반환받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희망이 돼서 expect profit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보험의 목적물을 매매를 하게 됨으로써 예측되는 그러한 수익, 그런 것을 보통 이제 10%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CIF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CIP 이런 것은
매도인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그 희망이익이 바로 110%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희망이익을 더 받고 싶다. 내 물건이 실제 100만 원인데 팔아가지고 한 150만 원 이득이 나는데 110%안 된다. 그래서 나 150만 원어치를 다 배상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울러서 추가로 이제 보험료를 증가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또 그러한 보험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바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런 서로 함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의 양도 같은 거, 피보험자와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부부한 그런 또 배상금이라든지 또는 피보험이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배서에 의해서 자신이 그 권리를 넘긴다는 그러한 조항을 명기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하거나 배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CIF 조건. 그 수출자가 보험에 부부를 하고 그 보험 목적물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이제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보험증권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에 대해서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다 아울러서 한번 쭉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클레임 그리고 상사정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